먼저 제게 이 강연을 할 기회를 주신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그리고 ASL, KSL 통역을 맡아주신 안정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제 강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강연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역사를 설명하고 ASL의 역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역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스템의 이해부터 시작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예시로 단순화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수어의 문법을 이해하고 예술적 허용 범위 내에서 ASL을 변형하는 과정, 그리고 ASL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한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한국어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시작점은 BC 57년의 신라입니다. 신라 진덕여왕 시대에는 중국어를 사용해 시를 만들었고 고구려 시대 이후에도 언어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영구를 거듭하여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1398년에 태어나 14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져 반포된 것은 1443년이며 그 후 사전이 편찬된 것은 1957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언어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와 ASL 역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현재까지도 세 개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언어가 변화 및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표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고어는 450년에서 1100년에 형성되었습니다. 베오울프 이야기가 고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입니다. 이 당시의 영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가 혼재된 형태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1100년에서 1500년에 사용된 영어는 중세기 영어로 분류됩니다. 제프리 초서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세 영어는 고대 영어의 독일어적인 특징이 빠져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세 영어 시기는 1500년에서 1800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영어 문법에 대한 첫 번째 텍스트와 알파벳 표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1586년입니다. 중세 이후 발전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현대 영어는 찰스 디킨스가 살았던 시기 이후로 영어 사전이 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1828년이므로 그리 오래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현대 미국에서 쓰이는 언어인 영어는 더욱 복잡해지고 발달하였습니다. 미국 수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미국 수어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어가 처음 확인된 시기는 16세기로 인디언의 수어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 배로 출발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마사 비냐드인데요. 이 지역에는 수어가 존재했습니다. 철마크 수어라고 불리는 이 수어는 1600년대부터 1952년까지 계속 사용되었어요. 프랑스인인 갈로댓과 로랭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농인 교사였던 로랭은 미국에서 프랑스 수어를 교육하고 전파시켰습니다. 그 결과 로랭이 가르친 프랑스 수어와 토착 수어인 마사 비냐드 수어가 공존하게 되었지만 프랑스 수어의 전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당시 미국 수어는 언어로서 인정받기 전이었는데요. 윌리엄 스토코에 의해 미국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어 알파벳이 만들어진 시기는 1900년이며 미국 수어 사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5년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언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셰익스피어는 154편의 소네트와 37편의 희곡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 그의 작품들은 사절판의 형태로 첫 출간이 되었고 이후 1623년에 이절판 형태로 출간되었어요. 사절판 콰트로란 한 면을 두 번 접어 사면을 인쇄하는 형태로 평균 100페이지 내외로 만들어진 책을 말합니다. 이절판 폴리오란 한 면을 한 번 접어 두 개의 면에 인쇄하는 형태로 첫 인쇄 당시엔 454페이지로 제작되었죠. 가로 6인치인 사절판에 비해서 이절판은 가로 8인치 정도로 그 크기가 더 큽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총 154편입니다. 표에는 숫자만 나와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총 154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37편인데 원래는 총 42편이었지만 나머지 5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단어, 수사법, 그리고 시인데요. 여러분이 의미를 아는 단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도 특정 맥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학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이자 기술입니다.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성을 가집니다. 음성 언어 역시 각 단어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 수어의 경우 손의 움직임으로 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형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24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지적 언어 연구를 위해 제가 2006년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번역을 위해서는 행, 구획, 형태, 주제, 이 네 가지 요소의 맥락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시인데요. 각자 읽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질게요. 이 문장들을 수어로 번역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화가, 당신의 아름다운 형체를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고 내 몸은 그림 거는 틀. 모든 기술을 발휘해 잘 보이게 거는구나. 오직 내 눈 안에서만 그 기교를 확인하고 당신의 참된 모습이 걸린 장소를 찾을 수 있으니 그림은 내 마음속 화랑에 가만히 걸리고 당신의 두 눈은 화랑의 창문이 된다. 자, 보라. 눈과 눈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을. 내 눈은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눈은 내 가슴 속 창문이 되니 그곳으로 태양도 기쁘게 흘끗거리며 당신의 형상을 바라보는구나. 허나 눈은 작품을 꾸밀 재주는 없으니 그저 보이는 것을 그릴 뿐.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영어를 수어로 표현한 것일 뿐 정확하게 ASL로 번역된 수어는 아니에요. 작품이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완전하게 번역된 ASL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하고 완전하게 ASL로 번역된 수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많아서 어떻게 나누어 번역해야 할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긴 문장들을 나누어서 번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보는 예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각 단락은 4개의 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네 번째 행의 마지막엔 마침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4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3개의 단락과 2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형식을 만든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4개의 단락으로 나눈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인사와 소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두 번째 단락에는 동기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전개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위기와 절정과 해결, 네 번째 단락에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요약을 풀어내죠. 이번엔 동일음, 운율의 요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글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운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1, 3, 5, 7, 9, 11행, 그리고 13, 14행의 단어가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의 표정에 주목해 보세요. 입모양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율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수어에서의 표현 방식은 수형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너, 나와 같이 손의 모양이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에 의해 박자가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요소 중 주제인데요. 눈, 예술 등의 단어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반복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죠. 이는 독자들이 주제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유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눈은 별이라는 문장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상상할 수 있어요. 고대 영어와 현대 영어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고어의 단어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녹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내 눈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심장의 테이블에 새긴다. 내 몸은 사진 등의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와 같이 상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은유입니다. 시에서는 단어와 상상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표현됩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작품을 수어로 번역할 때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이 어떤 것을 상상한 이미지인지 알아야 하고, 예술적 허용이 있을 경우 작품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고, 또한 내용의 변형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며, 미국 수어 문법이 어떤지, 수어의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제 소네트 24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그림 그리는 화가라는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두 개의 눈이 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술적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누가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수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을 표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수어보다는 프랑스 수어를 선호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다른 수어를 차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가까이 하는 수어와 몸에서 떨어져서 하는 수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주세요. 손과 손가락을 활용하고 있는데
손의 움직임과 모양으로부터 그 의미를 알아내고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수학, 과학 등 포맷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문법에 따라 배치, 번역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또한 약어, 수식 등의 개념, 작품의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어와 ASL의 번역 예시입니다. 단어를 단순히 수어로 변환하는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SL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ASL은 누가 사용할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ASL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ASL에도 억양이 있을까요? 수어로 표현되는 억양이 있습니다. ASL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특성과 다양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ASL에도 의성어가 있을까요? 동물 소리 등을 표현하는 의성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 짖는 소리를 수어에서의 의성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ASL에도 동음 이의어가 존재할까요? 수어에도 많은 동음 이의어가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맞다, 답하다처럼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ASL로 개념이나 사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ASL에는 5가지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 모양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국 수어도 동일하게 지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손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손의 위치입니다.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손이 몸 위에 위치한지, 몸 앞에 위치한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의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지 신호로 얼굴 표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 예를 들어 색깔 녹색은 밝은 녹색과 어두운 녹색, 인사 또한 반가운 정도에 따라 표정에 의해 의미가 좌우됩니다. 쉿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손 모양은 이렇게 검지를 세웁니다. 손끝이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합니다. 손가락의 위치는 입술 앞으로 합니다. 동작은 이렇게 입술 쪽으로 당깁니다. 표정은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강, 약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 모양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검지를 든 동작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누워있는 형태, 이것은 서 있는 형태를 표현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엔 몸의 위치에 따른 수어 의미의 어근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 위쪽인데요. 천국, 천사, 미래, 왕관처럼 뛰어난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부위는 머리인데 지적으로 대단한 것을 뜻해요. 남자, 기억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입 쪽인데 이 부위는 통신, 이야기, 여자, 미각, 맛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깨 위는 손이 뒷방향으로 향할 때 과거를 의미합니다. 배 앞은 중립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슴 부위는 행복,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아래쪽은 천국의 반대인 지옥, 낫다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임의적인 개념 등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몸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움직임, 동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술에 취했을 때 지그재그로 걷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지러움, 현기증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에요. 수사법은 상상력과 문장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동작을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건 헤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비수지 기호에서는 얼굴 표정 등이 중요합니다. 만날 때 하는 인사에도 얼굴 표정에 따른 의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음성 언어와 달리 표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눈썹과 입모양 등에 따라서도 의미가 분화될 수 있어요. 또한 표정에 의해서 의문문과 평서문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정도에 의해서도 의미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끊어지는 정도, 반복, 강약 등에 의해 구분이 생깁니다. 화면의 한국어 자료를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우는 모습과 손바닥 위에 올린 검지손가락 끝을 뒤집는 동작은 무슨 뜻일지 상상해 보세요. 검지손가락이 손바닥 위에 쓰러지듯이 놓는 것은 죽다라는 뜻입니다. 손바닥과 그 위에 올린 검지가 뒤집어지는 모양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 반복했으니 세 명의 무덤 혹은 세 명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지손가락이 사람을 의미한다면 손가락 끝은 머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미소를 지으며 양쪽 검지손가락이 만난다면 즐겁게 두 사람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검지를 구부리면 허리가 굽은 나이가 든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펴져 있다면 허리가 굽지 않아 젊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건강과 평안 기원합니다.